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결국 오늘 폭발했습니다. 친이재명계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친문계의 핵심, 임종석 전 의원까지 끝내 공천에서 배제해버리면서 불을 당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선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런 거친 항의가 이어졌고, 그만뒀던 전 선거관리위원장도 공정한 선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파격 발언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먼저 친명계와 비명계가 정면 충돌해버린 이 의원총회 장면부터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 당초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시니까 대표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회의가 비공개로 바뀌자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홍영표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남의 가죽을 벗기면서 손에 피를 묻혀놓고 왜 자신의 가죽은 벗기지 않냐고 정면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공천 학살 논란에 대해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한 걸 반박한 겁니다.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이것은 총선 승리와는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훈 의원 역시 대표직을 내려놓고 출마도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당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중도 사퇴한 정필모 의원은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업체가 선정 종료 후 추가로 포함된 과정에 대해 나도 허위 보고를 받고 속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절차적으로 약간 좀 자신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내용을 밝혀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약 2시간가량 의원총회장에 머물렀지만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폭발한 건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도부에서 사퇴했는데 계속해서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한 서울 중성동갑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곳입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많은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다른 지역에 투입한 거 같다고 보시나요? 그건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으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나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어제 전략공관위 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전현희 전 위원장 전략 공천을 반대했지만 안 위원장이 오늘 다시 요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부터 쭉 이어진 결과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측은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략공관위의 발표 2시간 뒤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당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제 문제 제기로 인해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이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비명계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며 이번 주 반전의 계기가 없다면 하나만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폭발한 민주당의 공천 갈등, 스튜디오에서 민주당 취재하는 최규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먼저 당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돌연 사퇴했던 정필모 의원의 발언부터 짚어보죠. 그러니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그 여론조사 업체 때문에 자신이 사퇴했다, 이렇게 밝힌 거죠? 네, 맞습니다. 자신이 사퇴한 이유가 논란이 됐던 그 여론조사 업체의 선정 과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21일에 사퇴할 때까지만 해도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라고 전했었는데요. 사실은 공정한 경선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우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네. 당 선관위는 당원 당규에 따르면 후보자 추천
실천을 위한 경선 실시와 관리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요. 당 선관위원장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중간에 끼워 넣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서 친명계 핵심이자 공관위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은 선정 프레젠테이션에서 우선순위에 오른 업체를 적절한 사유 없이 배제할 경우 오히려 불공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비명계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경선 결과가 불신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당이 아닌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정 의원의 발언이 속았다 이런 취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절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알아본 다음에 사실관계를 조만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파장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임종석 전 실장을 결국 공천에서 배제한 것도 좀 짚어보죠. 임종석 전 실장 공천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임종석 전 실장을 바라볼 수 있는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문재인 청와대 첫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것과 네. 두 번째는 86 운동권의 대표 주자라는 겁니다. 그동안 친명계는 꾸준히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를 요구해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운동권 척결을 내세웠고 또 내부적으로도 윤석열 정부 책임론이 떠오르면서 임 전 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한 건데요. 여기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발언을 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 전 실장을 놓고 공천 갈등이 커지자 당내 원로들도 나서서 이른바 명문 정당의 상징인 임 전 실장에게 공천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임 전 실장은 논란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공천에서 배제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임종석 전 실장을 내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임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에서 재선을 한 데 이어서 3선 고지에 오른다면 단숨에 차기 전당대회 등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이 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 전 실장은 2022년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당권 도전에 이어서 총선 출마까지 나선 것을 두고 작심 비판을 하는 등 친명계와 대립각을 이어왔는데요. 때문에 당 지도부가 그동안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송파 갑에 임 전 실장을 출마 요구한 것도 이런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다만 친명계 내부에서는 이런 해석 자체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죠.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네, 비교적 조용했던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잡음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의 전략 공천으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은 탈당도 불사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경선을 치르게 된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도 비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은 유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당초 서울 강남을 공천을 신청했다가 양지 출마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정 의사가 있냐라는 질문 받았고요. 당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나 국민의힘 후보가 3번 내리 당선된 경기 용인 갑에 전략 공천되자 기존 예비 후보들은 이를 철회하라며 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 의사도 피력했습니다. 인지도도 없는 편이고 그분이 또 거기에 지역 연고도 없고 저는 탈당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저 역시 무소속 연대나 제3당이나 끝까지 완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선을 치르게 된 친윤계 박성민 의원은 삼청교육대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 기자회견에서 군인들에게 불법 구금을 당했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했지만 상대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마 국방부 명부를 확인을 해서라도 어떤 사유로 입소를 했는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경쟁하는 김민수 대변인은 공관위의 경고 조치를 받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현재 경선 과정에 인위적인 어떤 힘이 개입되고 있는 것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친윤 위주의 공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제가 안 나가잖아요. 어떤 계파라든가 어디 출신이라든가 어떤 호에 관한 어떤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요. 반발하는 공천 신청자들에게도 함께 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JTBC 유정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의사를 고발한 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시립병원 보라매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황예린 기자, 정부의 첫 고발 조치인데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네, 의협 김태구 비대위원장, 주소 언론홍보위원장 등 관계자 5명입니다. 이들이 전공의가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집단적으로 이탈하도록 했다며 교사와 방조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들어갔습니다. 복지부는 어제 전공의들에겐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며 시간을 준 반면 의사협회는 곧바로 사법 절차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전공의와 의협은 스스로 판단해서 사직서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 고발에 곧 대응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 현재 의료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정부가 비상대책으로 진료 시간을 연장해가며 운영하고 있는 공공병원입니다. 인턴과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낸 만큼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은 버티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후 동안 종합 상황판을 보면 분만이나 대동맥 응급 환자들을 아예 받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실제 어떤지 간호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치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픈 거를 치료하려고 온 환자들이 오히려 더 뇌실수나 이런 거를 내 거 위해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은 어느 정도 있고요. 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시한을 준 게 모레까지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실제로 돌아오는 전공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정부는 정확한 통계를 내긴 어렵다면서도 전공의가 꽤 복귀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현장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우선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0,000명 가까이 됐고 근무지를 이탈한 이들도 어제와 비슷한 비율이었습니다. 이곳 병원만 해도 돌아온 전공의는 거의 없다는 게 병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네, 그럼 전공의가 돌아오고 있다 이런 정부 주장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군요. 이 현장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죠? 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급히 진료 공백 상황을 점검한 건데요. 김창수 비대위원장은 JTBC에 흉부외과, 심장혈관외과의 경우 현재 상태로는 1에서 2주 정도밖에 더 버틸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진료과는 교수 수도 적은 데다 전공이나 전임의 위주로 수술이 진행됐던 만큼 이곳부터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정부는 이렇게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도 회유책도 내놨습니다. 의사들 요구대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혐을 감명하는 등 처벌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한 겁니다. 환자단체에선 사고가 났을 때 환자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사라질 거라 반발합니다. 이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우선 의사나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미용 성형 분야도 포함됩니다.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까지 가입하면 처벌 가능성이 더 줄어듭니다. 응급이나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를 하다 사고가 나면 중상해가 발생해도 아예 형사소송 대상이 아니고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사법 절차는 진행하되 의료인이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등 의료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계 요구를 수용한 일종의 당근책을 꺼낸 겁니다. 이 보호막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이제 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진들이 더 이상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환자와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합니다. 특정 직업에 한해 혜택을 주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미용 성형 분야도 처벌 부담이 줄게 됐는데 의사들이 굳이 필수 의료를 선택하겠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의료인이 조정 중재 절차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부담도 덜어줄 거라고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환자가 지게 될 거거든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돼서 거절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달리 환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지금부터 보실 환자 같은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91의 암 환자는 피부가 썩고 벗겨져 나가 병원을 찾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해야 했습니다. 나흘 동안 고통에 시달리며 받아주는 곳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노인의 피부는 허물처럼 벗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썩어 들어가고 진물이 솟았습니다. 드러난 속살 때문에 노인은 신음하고 소리쳤습니다. 부산 한 대학병원에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동네 병원에선 치료가 안 됐고 종합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들것에 실어 응급실로 들어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응급 환자셨었는데 파업 때문에 안 된다, 전공의가 없다, 그냥 요양병원 가서 주사만 맞으면 된다. 이 91세 노인, 말기 전립선 암 환자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난 13일부터 피부가 벗겨지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싣고 간 아들은 병원에서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추운 데서 한 20분, 30분 기다렸어요. 근데 입구에서 아버지는 춥다고 덜덜 떨어잡고 이러는데 그것도 안 해주더라고.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해서 찾아가면 매번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독한 상황에 빠진 정 씨는 나흘 동안 대학병원 5곳에서 진료 거부를 당했습니다. 닷새째가 돼서야 대학병원 한 곳에서 받아줬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게 됐지만 이제 의식이 온전치 않습니다. 아버지 오면 안 됩니다. 아버지 오면 안 됩니다. 건드려 참으셔. 받아줄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이 치료 적기가 지난 것 아닌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은 아버지 고통에 화가 났습니다. 최소한의 의사들은 남겨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가면 누가 합니까? 환자는 힘이 없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간호사들이 메꾸고 있는데 이들 역시 업무가 과하게 몰리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간호사들도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게 됐지만 이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까지 함께 지게 됐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이예원 기자입니다. 전공의가 없어 환자 처치가 늦어지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고 환자 처치가 지연되는 거. 특히 항암 환자들은 매일 아침에 정규 혈액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규 체열도 할 수가 없고. 정부는 오늘부터 간호사의 수행 업무를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만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위원회나 또는 간호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성은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고. 일단 환자를 제때 치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드레싱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교수님들한테 굳이 드레싱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시를 놓게 되는 부분들이. 하지만 PA 간호사의 일반 간호사까지 의사 업무를 떠맡게 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려온 지침 규정의 몇 가지가 코드블루 같은 CPR 상황이 있을 때 기도사관이나 그런 약물 주입 같은 그런 오더를 다 내리시면서 그 상황을 같이 가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이제 간호사가 다 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은 민형사적 책임에서 간호사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환자를 상대하는 간호사는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환자가 느끼기에도 불안할 수 있고 정말 안전하지 않은 걸 확실하게 법으로 정해서 좀 마음 놓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던가.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해도 의료행위별 수가는 병원 몫이라 간호사의 추가 업무를 보상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어제 경기 안성 스타필드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50대 여성이 추락해 숨져 큰 충격을 줬죠.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저희가 살펴봤더니 있어야 할 안전장치는 모자랐고 안전요원은 일한 지 2주 된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사고 뒤 휴점에 들어간 안성 스타필드는 문이 닫혔습니다. 직원들도 돌려보냈고 사고조사 인원만 남았습니다. 어제 50대 여성이 떨어져 숨진 실내 번지점프장. 지상 8m 높이에서 줄 하나의 의지에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바닥엔 충격을 줄여줄 매트나 추락방지망이 없습니다. 사고 당시 여성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가 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리를 채우고 안전을 살피는 이 요원. 일한 지 2주 된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안전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은 없는 20대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고리를 안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 프라퍼티 측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물었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 관계자는 임대하는 입장이라 어제 같은 사고를 미리 발견하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입점한 번지점프 운영사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공유받는 수준이란 겁니다. 시설 운영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매뉴얼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전위원회잖아요. 보통 좀 자격증 같은 것도 좀 지금 주셔도 아마 원칙에 다 답변 못해주실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은 입사 뒤 5일에서 10일 정도 교육을 거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고객들 사이에선 위험해 보였다, 안전한지 확인했더니 알바생이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봤다는 경험담이 나왔습니다. 추락에 대비한 충격 방지 시설은 없었고 그나마 안전요원 교육도 부실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당시 이렇게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던 목격담이 전해지며 큰 공분을 샀는데요. 알고 보니 다른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 배달기사를 친 거였습니다. 그 탓에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을 때 시속 100km에 브레이크도 안 밟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지난 3일 새벽에 일어난 이 사고로 50대 배달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는 유명 DJ 안모 씨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1%,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안 씨의 사고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0여 분 전 중앙선을 침범했고 앞에서 달려오는 다른 차와 부딪혔습니다. 안 씨는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이 들통날까 봐 그런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도망치다 배달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100km.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안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안 씨가 운전한 벤츠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숙박업소에서 한 20대 투숙객이 알몸으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격하게 발버둥을 쳐 여럿이 달려들어 간신히 제압했다는데 방에서 마약 주사기가 20여 개나 발견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알몸 상태 남성이 구급용 들것에 실려옵니다. 엎드린 자세로 묶인 상태인데도 몸을 이리저리 뒤틉니다. 구급차에는 경찰이 따라 올라탑니다.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이 객실 집기를 부순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전 9시 반쯤입니다. 경찰이 5층 객실을 열고 들어가자 남성은 방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여럿이 달려들었지만 체포가 쉽지 않았습니다. 발버둥을 치니까 쉽게 말하자면 재간이라 그래야 되나? 소방관은 한 7명이 달라들어가고 제압을 해놨고 실었는데 23살 이 남성, 마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방에서는 주사기 20여 개가 나왔고 11개는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마약은 없었습니다. 남성은 지난 23일 입실했습니다. 그런 뒤 사흘 동안 내내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에도 6시간 가까이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바짝 증세 같은 거 일어나니까 병원한테도 진짜 미안해 죽겠어요. 응급실에서도 이게 빨리 해석이 안 되니까 또 중환자실로 옮겼잖아요.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남성에게 마약을 판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잘 알려진 작곡가가 마약에 취해 거리를 활보하다 붙잡혔습니다. 얼마나 취했는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마약을 투약한 주사기도 무인 카페에 그냥 버려뒀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비틀비틀 걸어갑니다. 성당 주차장에 들어가더니 제자리를 돕니다. 관리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손목과 고개를 꺾으며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저는 여기서 해롱해롱 거리더니 여기서 이제 스물인데 사시는 데거든요. 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보시냐고 성당을 빠져나와 이 골목을 지난 남성은 삼성동 일대를 20분가량 더 활보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출근할 때 여기가 끄지가 그랬구나. 숨쉬는가.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우통을 벗은 채 거리를 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남성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근처 무인 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데려온 남성이 쓴 거였습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판정이 나와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잘 알려진 작곡가인 30대 최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무인 카페에서부터 마약에 취해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구속하고 마약을 입수한 경위와 투약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 서희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은 새내기 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큰 충격을 줬죠. 오늘 순직을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학부모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며 나도 학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교권을 회복하라며 교사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서희초 교사와 함께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에서 출근길 최윤종에게 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도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해임한 뒤 그 다음 축구대표팀은 일단 황선홍 감독이 맡게 됐습니다. 아직은 다음 달 월드컵 예선 2경기만 치르는 임시 사령탑이고 정식 감독은 5월 초에 최종 결정됩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올림픽 대표팀을 지휘하는 황선홍 감독이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 예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일단 임시 감독입니다. 후보에 오른 걸로 알려진 박항서 감독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황 감독은 당장 4월에 열리는 올림픽 최종 예선을 준비하면서 3월 월드컵 예선을 치러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전력 강화 위원장으로서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감독으로서 성과를 냈고 국제대회 경험과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 황 감독이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책임져야 할 일정은 빼곡합니다. 다음 달 축구대표팀이 한국과 태국을 오가며 북중미 월드컵 예선 2경기를 치르는 사이 올림픽 대표팀은 사우디에서 열리는 친선대회에 출전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황 감독은 별도의 코칭 스태프와 함께 축구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을 같이 지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황 감독은 짧은 시간 겹치는 일정을 적절히 조율하고 선후배 간 불화로 얼룩진 대표팀까지 수습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 축구에 우려가 많으신데 그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두 팀을 모두 훌륭하게 이끈다면 5월 최종 결정되는 정식 감독의 유력 후보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정식 감독은 국내 지도자든 외국 지도자든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외국 감독들이 관심이 있다는 어떤 이메일을 축구협회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팀 감독을 뽑는 전력강화위원회는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까지 선입견을 갖거나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고 변희수 화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3년 전 오늘 숨졌습니다. 부당한 조치였던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성소수자들은 변하사가 싸워야 했던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고 변희수 하사는 군복무 중 성확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군으로 복무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하사는 결국 의무 복무가 끝나기 하루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8개월 뒤 법원이 강제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변하사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오늘 변하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변희수 재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장의 변희수가 있을 수 있고 언론인 변희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선택도 군인 변희수와 같진 않았으면 좋겠다.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제도의 벽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안윤재 씨는 지난 2년 동안 병역 검사 4번을 받았습니다. 성주체성 장애 진단서를 냈더니 호르몬 치료를 받은 증빙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7개월 동안 치료받은 자료를 가져갔지만 또 재검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구 투여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를 처음 들어보신다고 하셔갖고 병무청 측은 먹는 약이든 주사 치료든 호르몬 치료 6개월 이상이면 군면제 대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모르고 있는 겁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 여성 호르몬제 투여를 해서 그 성별 불일치자인 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차별도 계속됐습니다. 제가 이제 비정상성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질병 코드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잘 살아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본인 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의 순직 여부 재심사를 미루던 국방부는 다음 달 말쯤 순직 여부를 판단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있던 중식당 동방명주. 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봤다는 사람들 반응은 하나같이 이상하다였습니다. 음식은 맛없고 접객도 성의가 없고 장사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식당을 하려고 문을 연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한 국제인권단체가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100곳 넘는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을 도망친 반체제 인사들 감시하고 중국으로 송환까지 하는데 한국에도 한 곳이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 비밀 경찰서라는 의심을 받는 곳이 이 식당 같지 않던 식당 동방명주입니다. 이 식당 대표가 1인당 3만 원씩 받는 이례적인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우리는 정상적인 식당이다 주장했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았죠. 최근 경찰이 이 식당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밀 경찰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가 관건입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미디어 업체의 사무실입니다. 중국의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는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해군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경찰이 지난 22일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식사를 안 하고 스튜디오 관련해가지고 방식으로 도와주면 따로 취재 나가요. 이 업체는 2015년부터 중국 관영 매체들의 한국 내 광고 업무 등을 맡아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왕 씨의 인천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공항으로 입국하던 왕 씨를 현장에서 수색해 개인용품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왕 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업체로 어디서 돈이 들어왔고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번 수사에서 지난해 초 불거진 비밀경찰서 의혹을 풀어줄 단서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동방명주가 한국 내 중국인의 국외 이송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영사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간첩죄가 적국으로 규정된 북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앞서 왕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비밀경찰서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급등하면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실성은 있는지 공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5만 6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루에만 10% 치솟으며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선 한때 7,800만 원을 넘어섰는데 1년 새 값이 3배 뛴 겁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대거 사들이고 있는 데다 조만간 공급이 절반으로 주는 반감기가 올 거란 기대도 작용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총 2위 이더리움 역시 곧 ETF 승인을 받을 거란 전망에 연초 대비 30% 올라 거래 중입니다.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항공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국제적 입지가 불리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물론 가상화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까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여론을 살피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조만간 비슷한 공약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정 화폐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외부에서 ETF 하니까 우리도 ETF 하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범사회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고 자산으로서 커나가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약이 현실화하려면 자본시장법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당장 금융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일본 증시는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증권사엔 주식을 사달라는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데 정작 일본 서민들은 경제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では株数が100株36万6000円株数何株にされますか300株 여기저기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주식을 좀 사달라는 건데 일본 증시가 최근 1989년 버블 경제 당시 사상 최고 기록마저 뚫어버리자 벌어진 풍경입니다. もうかなり忙しい状態なので皆さん大変かと思いますけども一本一本電話をしっかり対応してくれております。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권사 콜센터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34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날보다 1.5배나 많은 전화 주문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증시는 연일 상승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만난 일본 시민들은 아직 경기 회복을 체감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高いですよ。高い。まあだいぶ上がってはきてますけど、やっぱりまだまだね、昔みたくは景気良くならないですよね。 도쿄에 있는 유명 할인 매장. 점심시간이 지난 뒤 한 개에 98엔. 우리 돈으로 약 880원에 파는 삼각김밥 매대 상당수가 비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딸기 한 알에 600엔. 5,000원이 넘는 가격표가 붙은 것과 대비됩니다. 직장인들에게 경기가 좋은지 실감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あんまりないんですけど。要はね、バブルが弾けたでしょ。約30年ぐらいになるかな。その間いいこと何もなかったよね。 일본 증시가 화랑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선 잃어버린 30년은 끝났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제 회복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200년 넘게 군사 중립 노선을 지켜왔던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합류합니다. 이렇게 나토가 러시아를 포위하는 형태로 세력을 키워나가자 러시아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jóváhagyjuk Svédország NATO csatlakozását is.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던 헝가리가 현지 시간 26일 비준을 가결하면서입니다. 스웨덴은 지난 1814년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른 이후 군사적으로 줄곧 중립 노선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2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역시 비동맹 정책을 유지해온 핀란드와 나란히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Sverige lämnar nu 200 år av neutralitet och alliansfrihet bakom oss. Det är ett stort steg. Det ska vi ta på allvar. Men det är också ett mycket naturligt steg som vi tar. 이를 두고 미국은 러시아의 참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is only underscores yet again the strategic debacle that Putin's invasion or reinvasion of Ukraine has produced for Russia. 지난해 4월 핀란드가 가입 절차를 마친 데 이어 스웨덴까지 모두 나토 울타리에 들어가면서 러시아의 안보 부담은 커졌습니다. 나토와 맞댄 러시아 국경선이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발트해에서 나토의 에워싸인 형국이 됐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14년 전 폐지한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군관구를 다음 달부터 부활시킵니다. 최근 나토 확장에 대응해 푸틴 대통령은 군이 독립적인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관구를 다시 창설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진리를 따르려 한다. 가수 나훈아 씨가 오늘 남긴 글입니다. 77의 나이, 마지막 콘서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가요계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단 한 소절만 들어도 다음 가사를 흥얼거리게 하는 나훈아의 노래는 50년 넘게 사람들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작곡은 물론 작사까지 직접 하면서 독특한 창법으로 또 그만의 무대 연출을 해내는 가수였습니다. 지난 55년간 발표한 앨범은 200장 이상이고 인기를 끈 노래 역시 100곡이 넘습니다. 가수로서의 애착과 고집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었는데 방송 출연보다는 콘서트로 팬들과 만나며 가수 인생을 이어왔습니다. 4년 전 한가위 공연에선 새 노래를 발표하며 인기를 끌어모았는데 시대가 변해 음악을 듣는 방식은 바뀌었지만 가수 나훈아는 그대로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며 노래 대동강 편지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아들을 잃은 5월의 어머니에게 바치는 엄니를 통해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추금기 시대부터 활동해 유튜브 음악 시대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았던 나훈아는 오늘 편지를 통해 은퇴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걸어온 길이 반백년을 훌쩍 넘어 오늘까지 왔다며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나훈아는 오늘 4월부터 7월까지 가수 인생의 마지막 콘서트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안 간다고 말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은 잦아들기미가 보이질 않죠. 이에 토트넘이 재빠르게 단속에 나선 걸까요? 재계약 협상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토트넘에 남는다면 연봉이 얼마나 오를지도 관심인데요. 자세한 소식 지금 이 장면으로 전해드립니다. 성룡 형이 한번 그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 Come back.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Good to be back. Like that energy. 괴롭힘은 반사회적 행위다. 한국 배구연맹 코보가 후배를 괴롭힌 선수를 처음으로 징계했습니다. 1년 자격정지를 받은 오지영 선수는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쿄올림픽 4강 신화를 함께했던 국가대표 리베로 오지영이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후배 괴롭힘 의혹에 대한 입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후배 선수 2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신고당한 건데 한국 배구연맹 코보는 2차례 상벌위원회를 열어 논의했고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 간 메신저 대화 기록과 다른 선수들의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후배를 직접 때리거나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지 않았지만 훈련 중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간접적 폭언으로 후배를 괴롭혔다고 본 겁니다.
지속적인 불편함을 초래한 괴롭힘이거든요. 무슨 반성문을 쓰라고 했다든가 뭐 작년 이제 한 6월 이후에 계속 후배를 향한 괴롭힘은 반사회적 행위이자 프로스포츠에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고 중징계를 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서로 주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있지만 분명히 인권 침해 사안이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오지영은 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선배로서 질책한 일은 있었지만 괴롭힌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징계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재심을 청구해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징계가 나오자 곧바로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임시감독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황선홍 감독이 낙점됐지만 사실 박항서 감독이 후보 중 가장 앞에 있을 거라 예상한 사람들 많았을 텐데요. 베트남 축구를 이끌며 성공의 경험도 있고 또 거기서 파파 리더십으로 선수들을 하나로 아우르기도 했죠. 그럼에도 황선홍 감독을 선택한 건 올림픽 대표팀에서 A대표팀까지 연결되는 연속성 때문이겠죠. 박항서 감독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박 감독은 발표가 나자 황선홍 감독에게 전화로 응원을 보냈다고 하네요. 대표팀도 계속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년 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가볼까요? 아직 메달을 받지 못한 종목이 있으니 바로 피겨 단체전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 선수, 러시아의 발리에바 때문이죠. 금지 약물 복용으로 최근에서야 금메달이 박탈되면서 단체전 순위 역시 수정되는데요. 그런데 이 순위도 논란입니다. 러시아는 실격이 아니라 발리에바의 점수만 0점 처리하면서 한 점 차이로 러시아가 3위, 캐나다가 4위를 하게 된 건데요. 두 나라가 동시에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는 발리에바 징계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금메달을, 캐나다는 러시아 점수는 아예 무효라며銀메달을 주장하고 있네요.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큰 추위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9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감돌면서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늘빛이 다소 흐려지면서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2도, 대구, 영하 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9도, 전주 12도, 부산 13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비가 온 뒤 전국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제주도는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